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지제에게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강의는 어떤 내용일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두 죽음 사이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락강의 가르침에서 이 세 번째 시기, 세 번째 시기라는 건 뭐죠? 실제계의 시간입니다. 실제계. 주체가 실제계를 향해 도약하는 시기예요. 첫째가 뭡니까? 첫 번째 시기는 상징화의 시기입니다. 단어가 사물을 죽이는 시기, 개념이 사물을 죽이는 시기, 기표가 사물을 역사화시키는 시기. 그게 기표가 사물을 상징화시키는 시기. 이게 첫 번째 시기예요. 두 번째 시기는 뭡니까? 주체가 상징적 구조, 이 메커니즘, 이 상징적 시스템 안에 그대로 장기판의 졸처럼 포섭되는 시기죠. 그 안에서 장기판의 졸처럼 돌아가는 시기가 두 번째 시기입니다. 세 번째 시기는 뭐죠? 그 상징적 메커니즘의 한복판에 나 있는 구멍, 그게 실제예요. 그 실제를 감지하고 소위 지각하고 그리고 그 실제를 상징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상징 체계를 포기할 것을 각오하고 새로운 상징으로 나갈 때 이거를 상징화의 세 번째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락강이 가르치면서 세 번째 시기예요. 이건 바로 락강의 그 인생 후반부에 강조했던 실제계에 대한 강조죠. 상징계에서 실제로 이동하는 데 있다. 락강의 말년에 상징계에서 실제계로 넘어갔어요. 이를 예정하기 위해 실제 내의 지식이라는 개념부터 살펴봐야 한다. 실제에 대한 지식. 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 안에 있는 이 세상은 무슨 계죠? 상징계입니다. 이건 상징계예요. 이 상징계에서는 상징적 메커니즘이 있어요. 이 상징계를 이루고 있는 기표의 원한 구조가 있다 이거죠. 이 원한 구조 안에 머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법, 질서, 규범, 윤리, 도덕, 관습, 무슨 예의, 그 예의도 그 각 민족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그 예의, 암암리에 서로 간에 인정되는 어떤 어떤 관례 이런 것들이 이제 상징계예요. 그런데 여기에 반드시 구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가운데 실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실제를 지각했을 때 그것이 바로 실제를 지각하고 그것을 개념화시켜 나가기 시작할 때 그게 실제 내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연히 자신의 법칙을 알고 있으며 그것에 부합해 행동해야 한다는 관념이다. 만화의 고전적인 원형적 장면 하나를 예를 들어보자. 고양이가 공중에서 걸어가고 있다. 고양이가 아래를 내려다보고 자신이 공중에 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떨어진다. 실제 내의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면 그건 살았다 하나 죽은 것입니다. 고양이가 지금 자기 발이 공중에 붕 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살았다 하나 죽은 것이죠. 근데 그때의 죽음은 거짓 죽음이에요. 그런데 알았을 때, 고양이가 아래를 내려다보고 자기가 공중에 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때는 이제 진정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내 발이 공중에 떠 있구나. 나는 떨어질 수밖에 없구나. 이게 실제 내 지식이죠. 실제가 잠시 자신의 삶을 잊고 있는 때가 이때이다. 아래를 내려다보고 자신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이때가 바로 실제 내 지식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이는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에서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가 계속 살아있는 것과 같다. 아버지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아버지의 음성을 뭐라고 했죠? 쇼파르. 아버지의 법이 자식들에게 통과되는 것은 이 쇼파르로서 통과되는 것이지 권력자
법을 시효하는 이 권위자의 위치에서의 법이 통과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언제 아버지는 죽을까? 예, 아버지는 죽어야 돼요.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이다. 예.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의 법을 행사해야 돼요. 메멘토 모리, 즉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엄마 아빠의 그 유전자를 받아서 엄마 뱃속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죽은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내가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야 그 삶이 진정으로 사는 것이 됩니다. 내가 죽은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살았다 하나 죽은 존재. 살았다 하나 죽은 죽은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죽음을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자연적 죽음이 있습니다. 이는 생성과 부패, 자연의 지속적 변형이라는 자연적 순환에 속한 죽음이에요. 예, 자연적 순환에 속한 죽음이에요. 인간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인간이 죽으면 흙이 될까요? 절대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신 거예요. 흙으로 조물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라. 그게 자연적 순환에 속한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자연의 순환 자체를 무화시키고 근절시켜서 그러한 법칙으로부터 자연을 해방하고 무로부터 삶의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는 길을 여는 절대적 죽음이 있다. 상징계를 무화시키는 거예요. 자연의 순환 자체, 이게 바로 상징계거든요. 사회로 보면 사회의 법적, 관습적, 문화적, 윤리도덕적 메커니즘, 이게 인간 사회의 자연적 순환 자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상징대를 무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죽음이에요. 그러한 법칙으로부터 자연을 해방하고 무로부터 새로운 삶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 이 무로부터 엑스니힐로, 이게 뭡니까 이게? 크레아티오 엑스니힐로예요. 무로부터의 창조. 이걸 여는 절대적 죽음이다. 이 두 죽음 간의 차이는 사드의 희생자는 어떤 의미에서 파괴될 수 없다는 사실을 통해 드러나는 그의 환상과 결부되어 있다. 이게 이제 막스의 요 사드의 요 얘기가 막스의 공산주의 이론에 도입되는 것이죠. 공산주의는 파괴될 수 없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죽지 않는다. 전자오락의 전체 논리는 이 두 죽음 사이의 차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내 생명 중 하나를 잃는 죽음과, 이게 자연적 죽음이에요. 게임에서 완전히 패하는 궁극적 죽음, 이게 이제 절대적 죽음, 2차적 죽음이죠. 두 번째 죽음, 엘바섬에 유배됐을 때 나폴레옹이 자신이 이미 죽었음을 알지 못했어요. 살았다 하나 죽은 거예요. 이게 그가 워터로 전쟁에서 또다시 패했을 때 그는 자신이 패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때부터 그는 진실로 죽은 것이다. 그때 그는 진실로 죽은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죽음, 자신의 죽음을 상징화하는 것이죠. 자신의 죽음을 상징화할 때 그게 이제 절대적 죽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징적 빚을 안고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절대 죽음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락강은 이 두 죽음 사이의 이러한 차이를 생물학적 죽음과 그 죽음을 상징화하는 것, 즉 장부정리, 상징적 운명의 완수, 상징적 빚 갚기, 상징적 부채 탕감, 이런 얘기죠. 이거로 간주했어요. 이런 간격은 첫째 죽음과 두 번째 죽음 사이의 이런 간격은 다양한 방식으로 채워질 수 있다. 그런 간격 속에서는 숭고미가 나타날 수도 있고 공포스러운 괴물이 나타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안티고네의 경우에는 그녀의 상징적 죽음을 의미하는 도시의 상징적 공동체로부터의 퇴출. 보세요. 도시의 상징적 공동체로부터의 퇴출. 요게 절대적 죽음이죠. 예, 그러니까 자연적 죽음보다 절대적 죽음이 앞설 수 있어요. 자연적 죽음보다 절대적 죽음이 앞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절대적 죽음을 통해서 자연적 죽음으로 가는 것이죠. 이 도시의 상징적 공동체로부터의 퇴출은 실제 죽음보다 앞서 나타나고 그녀의 캐릭터를 숭고한 미로 물들였다. 반면 햄릿에서 유령으로 등장하는 햄릿의 아버지는 정반대 경우를 표상한다. 실제 죽음이, 자연적 죽음이 상징적 죽음, 즉 빛청산을 수반하지 못한 것이다. 절대적 죽음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가 자신의 부처가 상환될 때까지 끔찍한 유령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힘이다.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의 소원을 이루어 주려고 애쓰는 것이죠. 부모의 그 상징적 빚을 갚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이 필생의 이 목표 또는 소원, 그 필생을 들여서 이루려고 했던 아버지의 꿈, 이걸 갖다가 자식들이 보고서 그걸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한다 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아버지의 죽음을 말하자면 상징화시켜주는 것이죠. 원혼이 되지 않도록, 유령이 되어서 돌아오지 않도록, 유령으로 떠돌지 않도록 아버지의 이 빚을 갖다, 이 인생의 빚, 이 상징적 빚, 이거를 청산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청산해 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삶이죠. 그러면 내 삶은 뭐냐? 그걸 자기의 삶으로 수용하면 그게 자기 삶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빚 청산해 준 그 삶을, 나의 인생의 사명이다. 나의 인생의, 이게 내 인생이다 라고 수용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주체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누구의 빚을 청산해 줬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빚을 청산해 줬어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진 빚은 결국 뭐예요? 그건 결국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이 고통이에요, 고통. 그 하나님의 고통이라는 빚을, 비록 하나님이 죄진 건 아니지만 아담 때문에 의도치 않게 받게 된 그 하나님의 그 고통을 갖다가 그 아들이 청산해 주잖아요. 십자가에서 청산해 주잖아요. 구원을 이루어서 청산해 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인생의 사명으로 여긴 것이죠. 자신의 삶의 본질로 여긴 거예요. 도죽음사의 공간, 다시 말해 숭고미와 끔찍한 유령 모두가 자리 잡고 있는 공간은 상징계 중심에 위치한 사물의 자리예요. 상징계 중심에 위치한 그 구멍, 그 균열, 결의의 자리, 실제, 트라우마적 중액의 자리, 이러한 공간이 열리는 것은 바로 상징화 역사화에 의해서이다. 자신의 이 사물의 자리를 찾아야 돼요. 내 상징계의 중심에 위치한 이 사물의 자리, 중핵의 자리, 이 트라우마적 중핵의 자리, 이거를 찾아야 돼요. 왜 이걸 찾아야 될까요?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이 자리를 찾아서 이걸 상징화 역사화시켜요. 그래야 나는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 것이에요. 자유자. 인생을 자유롭게, 인생을 자유를 가지고 사느냐, 자유가 없이 뭔가에 내가 매여서 사느냐. 이 실제 트라우마적 중핵의 자리에 내가 매이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절대적 죽음을 죽지 못하는 것이죠. 부채를 안고 사는 거예요. 부채를 안고 살다가 부채를 안고 죽는 거예요. 이 부채가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는 거죠. 이 부채가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역사와 가정은 상징적 네트워크의 분절이 중심을 물어삼고 있는 비역사적 중핵. 아까 얘기 나왔죠? 실제 트라우마적 중핵의 자리. 이게 바로 똑같은 얘기죠. 비역사적 중핵으로서의 빈 공간을 함축한다. 어떠한 상징적 네트워크든지 이 비역사적 중핵으로서의 빈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것을 참조해야죠. 크리스찬들이 항상 참조하는 게 뭡니까? 자신의 죄성. 자신의 죄성을 항상 참조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삶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회개의 삶이 끊임없이 이어져요. 그게 성화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역사는 정확히 그것이 상징화 자체에 의해 소급적으로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역사적 장소, 상징화될 수 없는 장소를 참조한다는 점에서 동물의 진화와 확연히 구분된다. 이 동물의 진화, 이건 유전자의 진화, 유전적 진화예요. 유전적 진화. 그러나 인간의 진화는 인간 자체 또는 인간 사회의 비역사적 장소, 주체 개인의 비역사적 장소, 이 상징화될 수 없는 장소, 이거를 얼마나 참조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체의 변증법적 진화가 완성되는 것이죠. 변증법적 발전이라고 얘기하죠. 변증법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 노력이 없이 유전자적으로 진화하는 것, 이게 이제 동물의 진화예요. 상징계 이전의 야생적인 현실이 상징화되자마자 이 야생적 현실, 이게 바로 상징계 한복판에 있는 트라우마적 중핵의 자리, 비역사적 중핵으로서의 빈 공간이죠. 이 야생적 현실이 상징화되자마자 이게 상징화가 돼요. 곧 그것은 사물의 이해 불가능한 빈 공간을 은닉하고 분리해낸다. 여기서 이 은닉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해요. 그러나 그 전체적인 맥락은 바로 그거예요. 이 비역사적 중핵으로서의 빈 공간, 이 트라우마적인 실제의 자리,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상징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상징화, 역사화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죠. 그게 바로 사물의 이해 불가능한 빈 공간을 은닉하고 분리해낸다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가 기표현세의 완전한 무화 가능성, 이 기표현세의 완전한 무화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 기표의 무화 가능성을 각오하고 새로운 상징으로 나가는 걸 뭐라고 그랬죠? 상징화 3단계라고 그랬죠. 상징화 3단계. 그것을 인식하는 것은 사물의 빈 공간에 대한 참조 때입니다. 이 빈 공간에 대한 참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인간은 진화하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성장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의 사물의 빈 공간, 자신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사물의 빈 공간, 자신의 인생 한가운데 있는 트라우마적 중핵의 자리, 이걸 참조하지 않으면 발전이란 없어요. 이걸 참조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걸 고통을 지불하면서 그것을 상징화하는 것, 그게 바로 참조죠. 상징화하되 진취적인, 생산적인, 창조적인 상징화를 해야지 퇴보적이고 퇴화적인 상징화를 하면 안 되겠죠. 회피적인 상징화를 해도 안 되겠죠. 두 번째 죽음적 자연의 순환운동의 근본적 모환은 오직 이 순환운동이 이미 상징적 그물망에
사로잡혀 그 속에 새겨지고 상징화 역사화되어 있는 한에서만 생각할 수 있다. 예. 자연의 순환운동의 근본적 무화. 이 순환운동이라는 건 뭐죠? 사물의 빈 공간에 대한 참조의 끊임없는 순환운동.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연의 순환운동, 예, 이 순환운동, 이거는 자연의 순환운동이죠. 그리고 이것이 상징적 그물망에 사로잡혀 그 속에 새겨지고 상징화 역사화 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사물의 빈 공간을 끊임없이 참조하는 거예요. 예, 그게 상징적 그물망에 사로잡히고 그 속에서 상징화 역사화 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될 때만이 비로소 근본적 무화가 생각될 수 있다 이거예요. 절대적 죽음, 곧 세계의 파괴는 항상 상징적 세계의 파괴다. 프로이드의 죽음 충동이란 개념은 이러한 사드의 두 번째 죽음이라는 개념을 참조하고 있다. 프로이드의 죽음 충동이라는 건 부정적 의미에서는 뭐죠? 부정적 의미에서는 그냥 자기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긍정적 의미의 죽음 충동이 바로 이 두 번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자연의 순환운동의 근본적 무화 또는 비역사적 중역으로서의 빈 공간, 이걸 갖다가 상징화시킴으로써 해결하는 거,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을 지불하는 거, 이게 죽음 충동이에요. 희생을 지불해야 돼. 고통을 지불해야 돼. 고통을 지불해야 이 비역사적 중핵, 이 실제 트라우마적 중핵, 이게 뭐 어떻게 된다고요? 예, 상징화가 되는 거죠. 상징화, 역사화, 여기 상징화, 역사화, 예,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상징화, 역사화,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내가 죽음과 같은 그 희생과 고통을 지불하는 거, 이게 프로이드가 말하는 죽음 충동. 이론적으로 고안한 것일 뿐이에요. 역사적 전통을 완전히 쓸어버릴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상징화 과정 자체에 의해 그 과정의 궁극적 자폭적 한계로 열리게 됩니다. 상징화 과정 자체에 의해 그 상징화 과정의 궁극적 자폭적 한계가 열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의 이전의 상징계가 자폭되고 다른 상징계가 열린다는 뜻이죠. 이전의 상징계에서는 그 트라우마적 중액 때문에 그 상징계 자체가 말하자면 이거는 하나의 이 무화과 나뭇잎과 같은 역할이에요. 치맛자락으로 자신의 그 상처를 가리는 것에 불과한 그런 상징계였어요. 그런데 새로운 상징계가 열릴 때, 새로운 상징화가 이루어질 때는 그 이전에 있었던 상징계 한복판의 트라우마적 중핵의 자리가 어떻게 돼요? 많이 치유가 된 상태가 되겠죠. 한 번에 완치되지는 않겠죠. 두 번에도 완치되지는 않겠죠. 100번에도 완치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만큼 자유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의 한계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마르크스주의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 역사의 이러한 비역사적 외밀한 중에 여기에 건드려졌던 순간은 다시 말해 역사에 대한 통찰이 그것의 한계로서의 죽음 충동의 이 순간은 딱 한 번 있었던 것 같다. 예. 이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이 비역사적 외면한 중에 요걸 외면한 거예요. 요거를 외면하고 싹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데올로기라는 환상으로 요 비역사적 외면한 중액을 가리고 있는 것이죠. 예. 마르크스주의는 바로 이 자신의 이데올로기, 자신의 이념에서의 이 비역사적 외밀한 중액, 요걸 갖다가 캐모플라지 하고 있는 것이죠. 환상으로. 그런데 그 역사에 대한 통찰이 그것의 한계로서의 죽음 충동의 이 순간은 딱 한 번 있었던 것. 다시 말하면 이 비역사적 외밀한 중핵이라는 게 역사화되는 순간이 딱 한 번 있었다 이거죠. 그게 어떤 순간이냐? 그것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동조자인 발터 베냐민의 마지막 텍스트인 역사철학 태제다. 왜냐하면 베냐민은 역사를 하나의 텍스트로 미래 완료에 속하는 일련의 사건들로 생각했다. 이에 따라 그것들의 의미와 역사적 차원은 미래 완료에 결판나는 것이죠.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결판나는 게 아니죠. 그때 결판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의 일련의 사건, 역사적 일련의 사건들이 그때 해석되고 판단되는 게 아니라 미래 완료적으로 판단되는 것이죠.
그것들의 의미와 역사적 차원은 그것들이 상징적 네트워크에 새겨지는 것을 통해 소급적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했던 유일한 마르크스주의자였기 때문이다. 예, 이런 그 비역사적 외밀한 중핵이 미래완료적으로 상징적 네트워크에 새겨진다 이거예요. 미래완료적으로 상징화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이걸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피겠지만 발터 베냐민은 이걸 이 과거를 향해서 호랑이처럼 도약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미래 완료의 시점에서 과거를 향해 호랑이처럼 도약한다. 이걸 바로 상징적 네트워크에 새겨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미래 완료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모든 역사적 사건들은 미래를 기대하고 있다 이거예요. 미래를 어떤 미래의 시점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뭘 기대하죠? 미래 시점에 뭘 기대하죠? 자기 자신을 이 일련의 사건들 하나하나가 자기 자신을 해석해 줄 것을 재해석해 줄 것을 새롭게 긍정적으로 해석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거예요. 미래에게. 오늘 두 죽음 사이 자연적 죽음과 절대적 죽음 사이 비청산, 채무, 인생 채무, 사회적 상징적 채무의 청산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그 발터 베냐민이 얘기하는 그 역사 해석의 문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